미친 내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내 친구에게 자기 전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게 만들 계획이라고 고백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보겠다. 어느 날 밤 우리 중 한 명이 연 파티에 갔다. 엄청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학교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평범한 자리였다. 나는 내 여자친구 지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왔다. 그때 기준으로 거의 3년쯤 된 사이였다. 나는 정말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 결혼, 여행, 언젠가는 아이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수는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였다. 그런데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 살다 보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 않나. 딱 그런 기분이었다. 지수는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평소보다 훨씬 크게 웃고 뭔가 과하게 들떠있는 느낌이었다. 그냥 신나서 그런가 보다 했다. 나는 친구 몇 명과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석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왔다. 진짜로 뛰어오듯이 왔다. 얼굴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누가 내 차에 음료를 쏟기라도 했나 싶었는데 현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민석은 내 팔을 붙잡고 사람 없는 쪽으로 끌고 가더니 지금 당장 꼭 말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민석은 원래 엄청 차분한 친구라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타입이다. 그런 애가 저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민석은 잠깐 머뭇거리며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가 준호랑 계속 만나고 있다고. 참고로 준호는 지수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였다. 우리가 사귀기 훨씬 전에 헤어진 사이였고 지수는 항상 그 관계를 별 의미 없는 어린 시절의 연애였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듣게 되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잠시 민석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준호랑 잤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진심이냐고 물었다. 민석은 토할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몇 달 동안 계속 관계를 가져왔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다. 지수가 임신했고 아이 아빠는 준호라고 말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혼란,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충격 상태였다. 우리는 몇 년이나 함께했고 나는 그 관계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이미 꿈꾸던 대학 진학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민석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지수는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게 만들 생각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수에 대해, 우리 관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게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를 나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말 그대로 분노였다. 내가 몇 년이나 함께한 여자,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민석을 보며 그냥 나 가야겠다고 말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지수 근처에도 사람들 사이에도 있고 싶지 않았다. 폭발하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모든 일을 계속 곱씹었다. 몇 달 전 지수가 준호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던 순간도 떠올랐다. 그때 물어보자 지수는 그냥 어린 시절의 감정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넘겼다. 심지어 이제는 그냥 친구라며 만나도 되겠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나는 바보처럼 그 말을 믿었다. 대학 생활을 함께하려면 서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직접 따져 물어야 했다. 나는 지수의 집으로 갔고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이미 답은 보였다. 놀란 척했지만 눈빛에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석에게 준호랑 잤다고 말했냐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보인 척 웃어넘기면서 그거 그냥 농담이었어. 술 마셔서 웃기려고 한 말이야라고 말했다. 나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게 만들겠다는 게 웃긴 거냐고 물었다. 그게 정말 웃긴 거냐고.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고 잠깐은 정말로 미친 농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이 문 쪽으로 휙 돌아가는 걸 봤다.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때 나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거짓말을 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오는 길에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던지며 해보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다. 미안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뿐이었어. 정말로 그의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나 좀 도와줘. 너는 더 좋은 사람이잖아. 너라면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울면서 오히려 나에게 미안해하라고 만드는 상황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는 내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매달렸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끝이라고 말했다. 내가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내가 나가자 그녀는 사랑한다고, 다 실수였다고 계속 외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정직함조차 없는 사람과 내 인생의 3년을 허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지수와의 그 일 이후로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헤어지면 끝일 줄 알았지만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그녀는 전화와 문자로 내 휴대폰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설명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는 말뿐이었지만 고칠 수 있는 건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화면에 그녀 이름이 뜨기만 해도 속이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을 수조차 없었다. 더 이상의 조종과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키우라는 압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엄마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어서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 내려가 보니 지수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 엄마는 아직 전체 이야기를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지수는 무너져 내리듯 감정 폭발을 시작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쏟아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배신당한 입장에서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버텨야 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우리는 끝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자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늘 하던 대로 죄책감을 주려는 모습이었다. 제발 들어달라고 애원했고 나는 5분만 이야기하면 떠날 거라 생각하며 결국 방으로 올라갔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자마자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 준호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저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주길 바랐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될 거라면서. 그 순간 나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어떤 경우에도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다고, 그리고 이제는 너와 함께할 생각도 없다고. 그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가 내 아이라면 왜 같이 하지 않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마치 바람을 피운 사실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일인 것처럼.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왜 이게 문제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설령 그 아이가 내 아이라 해도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그게 단 한 번이었고 실수였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끝나 있었다.
그건 실수였다고 계속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몇 시간은 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나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더 할 말은 없고 우리는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거의 문 밖으로 밀어내다시피 해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떼어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예고도 없이 계속 우리 집에 찾아왔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문자들을 보내왔다. 마치 우리가 아직도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내가 분명히 끝났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일이 하나 있었다. 밤 10시쯤이었는데 나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부모님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지수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절박하고 이상한 표정이 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 키스하려 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밀쳐냈다. 그녀가 그런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너무 슬프고 아이도 엄마의 슬픔을 느낀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걸 핑계 삼아 계속 나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당장 나가야 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완전히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잠시나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녀를 끊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함께 가질 줄 알았던 미래가 계속 떠올랐고 동시에 배신의 기억도 함께 밀려왔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가 알던 그 지수를 붙잡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을 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한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서 의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지수와 평생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에 완전히 마지막 못을 박는 결과였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애초에 있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이걸로 끝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하며 그래도 내가 아빠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설득했다. 자기 말로는 내가 여전히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이유였다. 나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준호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준호가 아이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임신을 중단하길 원한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녀가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저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거라는 생각이 깊은 곳에서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휘말려 이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묵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다. 첫 번째 업데이트다. 이미 일어난 일만으로도 충분히 미쳐버릴 것 같았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친자 검사 결과까지 나왔으니 이제 지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놓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또다시 배우게 됐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오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모든 게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방에서 혼자 대학 진학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빠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빠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거의 전화를 하지 않는다. 뭔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바로 받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물었다. 너 여자 임신시켜놓고 도망간 거냐? 아빠가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내 심장은 그대로 가라앉았다. 이건 분명 지수였다. 아무 이유 없이 아빠가 그런 질문을 할 리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빠는 지수가 오늘 낮에 집에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아이 아빠인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밝혀진 뒤에도 그녀는 또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내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그녀는 내 뒤에서 부모님께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이 아빠가 아니고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도 나왔으며 지수는 전 남자친구 준호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 아빠는 준호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원하면 보여줄 수 있고 지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빠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나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왜 이런 일을 더 빨리 말하지 않았냐며 엄마가 많이 속상해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솔직히 부모님을 이 난장판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 지수가 여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엄마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수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 내가 그녀를 버린 사람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하자 이제는 내 가족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분명히 상처받아 있었지만 친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다. 지수는 엄마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울며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너무 진짜처럼 보였다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게 바로 지수였다.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이제는 내 가족까지 자기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부모님이 내 편에 서주자 이제 정말 끝이겠거니 생각했다. 모두에게 진실을 알렸으니 그녀도 포기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물론 그렇지 않았다. 며칠 뒤 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수의 소셜미디어 봤냐고 물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와 관련된 건 전부 피하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확인해봤다. 그리고 거기에는 긴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이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굴 말하는지는 분명했다. 댓글에는 힘내라, 아빠 없이도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는 말들이 가득했다.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녀는 완전히 이야기를 뒤집어 내가 악당이 된 서사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반박할 수도 없었다. 댓글에 사실은 내가 아빠가 아니고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적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석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려준 친구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내가 돌아오지 않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라고.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그녀가 무슨 말을 퍼뜨리든 나는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냥 견뎌야 했다. 그리고 결국 한계가 찾아왔다. 몇 주 뒤 그녀가 내 직장에 나타난 것이다. 근무 중이었는데 그녀가 들어오는 걸 보자 배가 철렁 내려앉았다. 친자 검사 이후로 직접 마주한 건 처음이었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나는 사람들 눈을 피해 그녀를 옆으로 데려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도대체 뭘 원하냐고.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했다.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내가 도와줘야 했고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했다고. 나는 다시 정말 수없이 말한 그 말을 했다. 나는 아이 아빠가 아니라고.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건 전부 했다고, 이제 이걸 놓아줘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내가 끝이라고 말해도 마치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얼마나 무섭고 나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고 이건 준호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나는 그의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라고.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직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고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도 너라고 소리쳤다. 그건 악몽이었다. 나는 결국 매니저를 불러 그녀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해야 했다. 그 과정 내내 그녀는 내가 자신과 아이를 버렸다고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심판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결심했다. 그녀와의 모든 연결을 끊기로.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전부 차단했고 부모님께도 다시 나타나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들에게도 그녀가 온라인에 무슨 글을 올리는지 더 이상 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업데이트다. 직장에서 벌어진 그 난장판 이후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연락이 차단됐으니 이제는 포기하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집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를 완전히 차단했고 직접적인 연락도 끊긴 상태라 이제는 괜찮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빠와 내가 오늘 우편을 하나 받았다고 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그걸 여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호사 명의의 편지였다. 지수는 내 아이도 아닌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며 나를 고소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장은 이랬다. 우리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고 그 기간 중에 임신을 했으니 내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왔으니 그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다.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바람을 피우고 아이가 내 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법정까지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아빠에게 전화했다. 아빠 역시 나만큼 화가 나 있었다. 변호사를 구하라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대로 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고 그는 친자 검사 결과가 있으니 이 소송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래도 골치 아픈 일임은 분명했다.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 앉아 지수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몇 주 뒤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극도로 긴장됐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그래도 떨렸다. 지수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나는 간신히 감정을 눌렀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내 변호사는 곧바로 친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변했다. 여유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불안하게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판사는 결과를 한 번 보고는 지수 측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남성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데 왜 이 사건이 법정에 올라왔느냐고. 그녀의 변호사는 정서적 유대 같은 말을 꺼내며 변명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판사는 단호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판사는 지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청년은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며 당신을 부양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제야 깨달았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이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재판이 기각된 이후에도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괴롭힘을 더 심하게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들로 죄책감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 생계가 힘들다는 말,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 뿐이었다. 마치 준호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기로 한 책임까지 전부 내 탓인 것처럼 굴었다. 내가 그녀의 인생 전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 양말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그런 말들에 뭐라고 답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다시 그녀의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 후 몇 주는 비교적 조용했다. 나는 다시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대학 준비를 하고 그녀가 망가뜨려 놓은 평온을 조금씩 되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느낄 때마다 또 다른 일이 터졌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엄마가 부엌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지수가 오늘 또 다녀갔다고 했다.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울면서 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더라는 거였다. 내 안에서 다시 분노가 끓어올랐다. 뭐라고 했냐고 묻자 엄마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떠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하더라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떠나라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했다. 나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솔직히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절대 나를 놔두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게 그녀를 겁먹게 해서 완전히 물러서게 만들길 바랐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더는 살 수 없었다. 신문 당일이 되었고 지수는 뻔뻔하게도 법정에 나타났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고 여전히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판사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다. 계속된 괴롭힘, 예고 없는 방문, 나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아이 양육비로 나를 고소하려 했던 일까지 전부 말이다. 판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했고 지수는 공식적으로 나에게 연락하거나 근처에 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안도감을 느꼈다. 법정을 나서며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수는 조용히 물러나는 타입이 아니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통 지인을 통해 계속 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다. 동정을 얻으려 하며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법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고 그녀가 선을 넘으면 멈추게 할 방법이 있었다. 내가 원하던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가능한 최선의 마무리였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내 꿈, 내 목표, 내 미래에는 그녀가 없었다. 정말 오랜만에 나는 자유로웠다. 세 번째 업데이트다. 접근 금지 명령 이후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수가 언제 또 튀어나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 모든 일은 정신적으로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또 틀렸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도 지수는 나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았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사촌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라면 생각 없이 말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유난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어. 나는 바로 직감했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무슨 말이냐고 묻자 배속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사람들한테 그녀가 내 인생을 망친 이유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다고 태호는 말을 이었다. 내가 그녀와 아이를 버린 사람처럼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 말은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나를 강타했다.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고 법정에서 모든 게 정리됐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다. 이제는 내 친구들까지 이용해서 나를 악당으로 만들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묻자 태호는 우리가 둘 다 알던 사람들 이름을 몇명댔다. 지수와 내가 아직 함께 있던 시절부터 알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나에게 직접 연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녀를 버렸고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물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로 말이다. 나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친구들을 상대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가만히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명씩 직접 연락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내 말을 믿어주었다. 친자 검사 결과와 접근 금지 명령 이야기를 하자 이해했다. 하지만 이미 지수의 거짓말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수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무리 설명해도 일부 사람들은 상황 전체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 눈에는 지수는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였고 그 이미지는 쉽게 깨지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몇몇 사람들이 아예 나와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말한 일이었다. 몇 년이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지수의 거짓말 때문에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들을 하나둘씩 잃고 있었고 그걸 막을 방법은 거의 없었다. 정말 좌절스러웠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마음이 달아갔다.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미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나는 그녀에게 지지 않기로 했다. 사람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로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기로 했다. 태호는 그 중에서도 큰 힘이 되어줬다. 사람들이 지수를 감싸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앞장서서 반박해줬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솔직히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이렇게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다. 소문은 계속 떠돌았고 여기저기서 지수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다시 대학 준비를 시작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 추가 근무도 했다. 지수와 그녀의 거짓말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붙잡고 흔들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였다. 맞다. 그 준호, 지수의 전 남자친구이자 아이의 진짜 아버지였다. 모든 일이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기에 꽤 놀랐다. 전화를 받자 괜히 또 드라마를 시작하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사과라니, 지수와 뒤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다니.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지수가 나에게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고 자신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준호의 친구들에게도 그가 무책임한 아버지라며 아이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양쪽 모두에게서 동정을 얻기 위해 나를 내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준호를 그의 친구들 앞에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인생에서 남아있던 모든 다리를 불태우며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끌어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자기가 아버지로서 책임지려고 했지만 지수가 다시 사귀지 않으면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연히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통제 불능 상태라고 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준호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물론 그도 지수와 다시 엮였다는 잘못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다. 그리고 나만이 그녀의 조종을 겪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통화를 마칠 즈음 나는 깨달았다. 지수는 나에게도 준호에게도 더 이상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그녀에게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쉽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나는 대학에 진학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게 지수와 관련된 모든 드라마는 서서히 과거의 기억이 되어갔다. 가끔은 공통 지인을 통해 그녀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다거나 또 다른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